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정학개론을 맡게 된 황태진입니다. 이제 교정학개론의 내용은 이제 교정이라고 되어 있죠. 교정을 네이버나 이렇게 치게 되면요, 이게 치아 교정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교정이라는 거는 잘못된 거, 이렇게 비틀어진 것을 바로잡는다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교정학개론이라고 했을 때 뭘 바로잡는 거냐? 한마디로 이게 범죄자들입니다. 사회에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법에서 형법 등에서 정해놓은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바르게 고쳐서 사회에 나가서 정상인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는 이런 걸 우리는 교정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교정이라는 거는 이제 이 범죄자들이 있는데요. 이 범죄자들을 그러면 어떻게 고칠까? 범죄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는 것들을 우리 형사정책 파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 교정학개론에서는 이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제 한 파트는 형사정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교정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목차를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이걸 다 포함해서 교정학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형사정책 파트에서는 형사정책 개관, 범죄 원인론, 그리고 범죄 현상론, 범죄 피해자론, 형벌과 보완처분론, 범죄 예방론, 소년범죄론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죠. 결국 형사정책은 범죄 원인과 대책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담당하는 것들입니다. 범죄라는 거는 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범죄 원인론과 그리고 그럼 원인을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정신병질이 문제다. 자, 그러면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자기 쾌락을 추구한다. 자, 그러면 뭐 쾌락보다도 더 고통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 채찍을 보여줘야 되겠죠. 처벌을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주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정 파트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죠.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좀 있지만 이제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우리 시설이라고 그래요. 시설 내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교정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게 시설 내 처우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과 그다음에 사회와 같이 결합이 되는 이런 거를 사회적 처우 그리고 사회 내에서 있는 보호 관찰 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를 사회 내 처우라고 그래서요.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교정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형집행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들이 바로 교정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도 많지만 거기에 대한 결국 이론적인 부분도 실정법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 우리가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도록 할 거고요. 자, 형사 정책부터 우리가 봐보고요. 그리고 이제 교정 파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게 형사정책 개관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형사정책 파트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 원인론, 범죄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따져서 이 범죄 대책을 세우는 거죠. 범죄 원인과 대책. 이 범죄를 왜 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범죄가 일어나는 것들에 일단 먼저 이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느냐라는 것부터 봐야 돼요. 이제 그러면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실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통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통계에는 한계가 있어요.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가 있죠. 예를 들면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범죄를 했는데 증거가 없어가지고 뭐 해결이 안 되거나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숨은 범죄라고 합니다. 숨은 범죄. 그러면 이 통계에 나타난 범죄와 숨은 범죄를 합하면 이제 실제 범죄가 되겠는데 이 숨은 범죄를 완벽하게 다 알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범죄를 하는 범죄인이 있는데 이 범죄인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와 관련해서 이 범죄 피해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하는 범죄인의 특징, 피해자의 특징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범죄를 왜 했을까 하는 것에 지금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범죄는 이 쾌락 때문에 했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쾌락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익과 손해를 계산을 하잖아요. 내가 술을 먹는다 이거요. 술을 왕창 한 병 먹고 두 병 먹고 더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많이 먹으면 내일 괴로워. 그러면 지금 즐겁긴 한데 내일 출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커트를 하잖아요. 내일 괴로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쾌락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이 형벌이라는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벌을 부과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쾌락에 대한 대책은 고통을 주는 거죠. 이 고통을 주게 되면 범죄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증주의에서는 이 범죄라는 건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심리학적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환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라는 거는 이제 환자다라고 볼 수 있고 뭔가 다른 일반인과 다른 특징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형벌이라는 거는 이 치료를 해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타고난 거라면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때문에 범죄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타고나오면서 어떤 과정, 뭐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친구 잘못 만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이 범죄자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구조, 뭐 자본주의라는 어떤 구조, 거대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 환경이 범죄를 만들었다면 환경을 고쳐줘야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대책으로 논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특히 치료를 해주는 이런 치료 과목,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이 관점에서 출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책론으로서 그러면 이 보완처분론이라는 거는 재범 방지예요. 사회에서 다시 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처벌적인 부분들, 보호 관찰, 치료 감시, 전자감시 등이 있죠. 성범죄자 등에서 약물 치료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소년의 경우는 19세 미만자인데 이 소년에 대해서 이제 이게 별도로 봐보는 보호소년이라고 그래서 소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형사 정책의 이제 개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이 범죄의 개념이죠. 범죄의 개념부터 봐요. 우선 범죄 개념에 대해서 보면 범죄 개념은 이제 개별적 범죄 행위와 집단적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범죄자가 생물학적,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범죄를 했느냐 아니면 사회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자, 여기에 범죄라는 개념을 보면 범죄를 한 범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있고요. 피해자. 그러면 범죄 행위를 했을 텐데,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범죄라는 개념이 이제 개별적인 개념, 결국 이 범죄자가 태어나는 가지고 있는 소질, 자, 환경적인 문제냐, 아니면 소질적인 부분이냐, 자, 얘가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타고나느냐, 자, 아니면 이 범죄자가 지금 속해 있는 환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환경이 바로 이 범죄를 만들느냐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이 환경적인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걸 집단 현상으로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개별적으로 이 친구가 태어난 어떤 생물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생물학이랄지 제가 심리학이랄지 이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쪽을 환경으로 보면 사역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제 사역적인 방법에서 범죄를 이제 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개별 현상으로서 범죄를 보시면 특정 개인에 의한 범죄로 보는 개인의 병리 현상이다. 결국 이 범죄자,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결국 화성 연쇄살인범이 있다. 자, 그러면 그 연쇄살인범의 개인적인 어떤 병리 현상, 환자와 똑같은 이런 현상으로 보는 거고, 집단 현상으로서 범죄를 보면 일정한 시기, 일정한 어떤 사회에서 범죄가 많더라. 일정한 도시에 많더라. 특히 미국의 슬럼가의 범죄가 많더라. 이제 이렇게, 자, 그렇다면 이건 사회적 산물 아니겠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병리 현상, 한마디로 이 환경, 도시의 문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적 범죄와 상대적 범죄가 있는데, 절대적 범죄는 가로팔로의 자연범이라고 그래서 절대적 범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다루는 범죄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상대적 범죄이죠. 일정한 국가가 실정법상 어떤 행위를 이제 금지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실정법적인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 상대적 범죄고,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있는데, 우리가 범죄라는 개념에 이제 우리는 죄형 법정주의라고 이렇게 보게 돼요. 실제 이제 많이 되는 게 법률에서 정하는 이걸 우리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정책 파트에서는 이제 실질적 의미의 범죄라고 하는 결국 실정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에 유해한 행위 여기가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실정법에 있지만 자 이거는 이렇게 빼는 게 좋지 않겠어? 이걸 비범죄화라고 합니다. 예전에 간통죄를 처벌했지만 간통죄가 실정법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이걸 비범죄화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청탁금지법처럼 예전에 없었지만 법을 만듦으로써 처벌하는 범죄, 이렇게 신범죄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함을 시키는 실질적 의미의 범죄예요. 요 안에 있는 걸 형식적 의미의 범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빼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형식적 의미의 범죄,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바라봤고요. 자, 그러면 형사 정책의 의의라고 보게 되는데, 형사 정책이라는 이제 용어는 크리미널 폴리틱이라고 하는 포이르바하가 이제 처음 썼어요. 그래서 형사 정책이라는 거는 실증주의, 즉 여기에 이제 소질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나왔고, 그럼 협의의 형사 정책과 이제 광의의 형사 정책으로 이렇게 나오죠. 협의 형사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실정법이라는 걸 입법부에서 만드는 게 이제 법률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법률에서 만들어졌고 법률이 위반되는 행위를 했고, 그러면 이제 수사를 통해서 형사 재판을 거쳐서 형사 처벌을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국가의 입법, 그다음에 이제 행정, 사법 작용이라고 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광의로 보게 되면은 이 광의의 형사 정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사회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정책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은 조금 더 파고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요즘에 뭐 휴대폰이나 이런 인터넷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게 되고 개인주의로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소통의 부재, 그런 것에 대해서 분노가 쌓여 있고 이런 부분이 바로 범죄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따라서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사회 정책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광의로 볼 수 있고, 여기서 형사 정책에서는 이 광의의 형사 정책을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정책이라는 것은 범죄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보는 거고, 여기에는 실정법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넓게 본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형사 정책의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 정책의 연구. 형사 정책은 범죄 원인과 범죄 대책을 이렇게 탐구하기 위한 거잖아요. 연구 방법에 보면 첫 번째 이게 범죄를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통계가 이제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량 관찰이죠. 그러니까 통계에 살인 사건은 몇 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강도 사건, 그 다음에 성폭력 사건은 몇 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계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통계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통계 대량 관찰에도 요게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 의의를 보면 대량 관찰이란 정부에서 발간하는 공식적인 범죄 통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 법원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추이로 보는 것이 바로 이 대량 관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대량 관찰에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범죄 경향을 파악할 수는 있어요. 이게 범죄 경향. 한마디로 한 해가 지나갔는데 살인 사건, 강도 사건이 몇 건 더만 일어났다.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데 객관적인 범죄 상황은 파악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이 5건 일어났다 하지만 사실 파고 들어가면 살인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냐 거기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한마디로 피해자가 거기에 야기를 한 것도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처럼요. 그다음에 양적 파악은 용이해요. 몇 건 일어났냐 이럴 수 있겠는데 질적 파악이 좀 어렵죠. 살인 사건이 몇 건 일어났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흉악범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좀 어려운, 인과관계 해명이 좀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량 관찰은 쉽고요. 경제적이고 그래요. 근데 그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가 이제 문제가 돼요. 암수 범죄랄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특히 그 기사도 가설이라고 해서 여성 범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하게 대해주는 게 이제 경찰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신 분이 있는데, 경찰관의 재량 때문에 이게 축소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일정 기간 범죄 동향, 한마디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이렇게 동향을 파악할 수는 있는데 특정 시점 범죄 파악이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집단 범죄 현상 설명이 이제 용이하죠. 근데 개별적인 범죄 있잖아요. 이게 이런 걸 설명하기 좀 어려워. 이제 보시면 대량 관찰의 경우에는 이제 범죄자에 대해서
어떤 외형적, 이례적 분석으로 하는데 유리하고,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한다. 계절적 그리고 시간적 상황이 유리하다. 일정 기간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단점들이 있죠. 범죄학에서 특히 형사사법기관, 즉 경찰의 독자적인 목적을 우선시한다. 그래서 암수 범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양적 파악과 질적 파악이 필요한데 질적 파악이 좀 어렵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범죄 피해의 구체적 상황이랄지 개인적 특성이랄지 이런 것이 어렵다. 자, 특히 마지막 암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실험적 방법을 쓰기도 해요. 새로운 제도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보는 것이죠. 근데 실험이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가 좀 어려워요. 그 실험을 다른 곳에 다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실험을 했을 때 이제 윤리성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성범죄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화학적 거세로 해서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실험해보자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이제 윤리성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효과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꼭 나온다라고 이렇게 확신하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이제 참여적 관찰 방법이라고 그래서요. 현장 조사를 가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조폭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직업 절도범들을 참여를 해보는 방식이죠. 이제 실험적인 방법을 보면 실험적 연구는 인위적으로 그 가설을 설정해 갖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적은 비용으로 이제 할 수 있고 암수 범죄에 대해서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단점에 실행의 한계가 있다. 자, 그리고 일반화가 곤란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참여적 관찰이 있죠. 이게 참여적 관찰은 연구자가 범죄자 집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럼으로써 보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참여적 관찰의 경우에는 깊이 있는 자료를 얻고 직접적인 자료를 획득할 수 있지만 일반화가 어려워요. 이렇게 참여했는데 자기가 본 것만 보기 때문에요. 집단 현상으로서 범죄가 어렵고 주관성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참여적 관찰의 경우에는 실증적 자료를 취득할 수 있지만 단점을 보면 편견이 개입할 수 있죠. 그리고 객관적인 관찰이 좀 어려워요. 마지막에 일반화가 어렵고 전체적 파악이 곤란하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사례 연구가 있는데, 사례 연구는 이제 범죄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격 성장 과정. 그러니까 범죄자가 이제 그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사회 생활, 범죄의 경력 이런 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서덜랜드가 직업 절도범 연구를 하면서 나온 게 이렇게 개별적 사례 연구입니다. 근데 조사 대상자의 장래 대책 수립을 용이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례를 과연 다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일반화가 어렵고, 그다음 집단 현상을 어려워요. 개별 사례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장 큰 문제점들을 담고 있죠. 장점으로서 대책 수립이 용이하다. 그러나 단점으로 보면 인적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일반화가 어렵다는 거죠. 주관이 개입할 수 있고 일반화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표본 진단이라고 했는데 이게 설문 방식이에요. 설문, 면접, 전화 접촉 이렇게 하는 것인데 쉽게 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역시 이 전화로만 봤기 때문에 이게 숨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과관계 파악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행조사는 특정한 범죄인을 계속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생활에 침해될 문제점이 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범죄에 대해서 그럼 범죄라는 건 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통계에 나타난 범죄가 있다. 근데 이게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들을 조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실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사례 연구도 해보고, 참여도 해보고, 그 다음에 과거 추적도 해보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암수 범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암수 범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는 형사정책, 그러니까 범죄 원인과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범죄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얼마나 일어나느냐는 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이 이렇게 통계를 가지고 보는 건데,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우리가 파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범죄라는 것은 공식 통계와 암수를 이렇게 보면 암수 범죄는 뭐냐면 실제 범죄에서 통계에 나타나는 것을 빼면 암수 범죄가 될 거예요. 근데 실제 범죄를 찾기는 참 어렵죠. 그래서 암수는 왜냐면 절대적 암수는 아예 수사에 관해서 인지도 못했어요. 일어나는지도 몰랐단 말이죠. 상대적 암수는 인지는 했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이런 것들을 상대적 암수 범죄라고 일단 하게 되는데요. 보면 이제 암수 범죄를 보면은 실제로 범죄를 발생했지만 인지도 안 됐거나 또는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러면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바로 암수 범죄라고 한다. 그리고 절대적 암수 범죄는 아예 인지가 안 된 거, 그다음에 상대적 암수 범죄는 인지는 됐지만 해결도 안 된 거, 이런 걸 말해요. 자, 그러면 여기 학자들이 이 암수 범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을 댑니다. 특히 서덜랜드라는 학자는 범죄 통계는 가장 신빙성이 없다. 왜? 숨은 범죄,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통계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서덜랜드라는 사람은 나중에 차별적 접촉이론이라고 해서 범죄는 학습의 결과다, 이렇게 주장했던 분이 서덜랜드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범죄가 실제 범죄는 어떠냐? 애들이 통계에 안 나왔던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는 범죄도 많고, 그다음에 엑스너는 뭐라고 했냐면 암수는 범죄 통계의 급소다. 암수는 범죄 통계의 급소다, 아픈 부분이라는 거죠. 이 통계를 가지고 대부분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통계 나타나지 않는 거,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급소. 엑스너는 급소. X가 급소죠. 자, 그 다음에 라즈노비치는 성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성범죄는 90%가 암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정도로, 이거는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요. 90%가 암수다, 이렇게 폴락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기사도 정신이라고 가서 여성에 대해서는 경찰이 좀 관대하게 대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암수 범죄가 많다, 이렇게 했고요. 셀리는 체계적 낙인 과정이라고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인지를 못하고 또 가면 인지되었다 할지라도 또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로 끝나고 그다음에 재판당에서 무죄로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떠냐면 가면 갈수록 암수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암수가 가장 적다. 따라서 경찰에서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암수 원인은 뭐냐 했더니 이제 고소 고발이 없는 경우랄지, 신고가 없는 경우, 그다음에 검거를 못하는 경우, 그다음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 형사기관의 허술한 통계, 이런 것들인데, 보시면 형사사법기관의 미인지, 미검거, 그다음에 차별적 집행, 그다음에 범죄 측면에서 강력 범죄는 이제 검거율이 비교적 높은데, 근데 경미한 범죄 같은 거 있죠, 낙태랄지 컴퓨터 범죄, 여성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암수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암수를 조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요게 우리 이제 문제인데,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암수조사 방법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방법과 간접적으로 설문조사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중에서도 여기 보면 피해자 조사, 당신은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바로 피해자 조사고, 그 다음에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정보 제공사, 한마디로 아는 자, 목격자 등이 있겠지 않습니까? 이게 목격자가 이제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피해자를 조사를 해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범죄자들, 당신은 이런 범죄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당신이 이걸 아는 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보고조사, 피해자 조사, 그리고 정보제공자 조사, 이렇게 되는데, 보십시오. 첫 번째, 직접 관찰은 자연적 관찰과 인위적 관찰이 있어요. 뭐냐면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범죄 행위에 대해서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위적 관찰은 위장 절도범이 아닌데 위장 절도범에게 절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의도적으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화하기는 어렵죠. 그다음에 간접 관찰이 가장 이제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는 자기보고 조사. 자기보고 조사는 범죄는 이런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강력범에 대해서는 잘 진술 안 하겠죠. 나는 살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성폭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게 면접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장점은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아볼 수 있지만 중한 범죄를 은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경한 범죄에 대해서나 얘기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피해자 조사입니다. 피해자 조사라는 것은 범죄 피해 경험이 있느냐라는 걸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고 가장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이제 피해자 조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피해자 조사는 가장 많이 쓰죠. 그러니까 범죄 현상을 파악하기 용이하지만, 근데 문제는 일반화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피해가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만큼 피해를 당했을 거야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특히 이 마약 사범이랄지 경제 사범, 정치범, 조직범, 이런 경우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불명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결하기가 좀 어렵죠. 자, 보시면 장점은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근데 단점을 보시면 주로 강도, 절도, 이런 것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화이트 칼라 범죄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정보 제공자 조사는 이제 제3자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 범죄에 대해서 형사 정책,
범죄 원인과 대책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범죄란 무엇인가 이걸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범죄를 알기 위해서는 이 통계를 보는 방식이 있고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암수를 조사하는 방식이 있다. 암수를 조사하는 방식에 피해자 조사 그리고 정보 제공자 조사, 그리고 자기보고식 조사 이런 부분들을 쓰게 된다. 물론 이제 직접 간접 관찰도 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설문조사와 관련된 것까지 우리가 봤고요. 이제 나오는 그 다음 파트는 형사정책의 새로운 동향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비범죄화라는 게 있는데 여기 법률에 있던 일부가 이제 법률에 있던 일부를 떼내 가지고 야, 너는 이제 범죄가 아니야. 예전에 낙태 뭐 간통죄가 있었는데 폐지가 됐잖아요. 이제 간통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비범죄화 이렇게 말을 하죠. 비범죄화. 예전에는 범죄였는데 이제는 범죄가 아닌 걸로 이렇게 하는 것, 이거를 비범죄화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면 이 법률에서 범죄였단 말이에요. 근데 경미범죄 있죠. 혼인빙자 간음죄가 2012년에 폐지됐고, 그 다음에 간통죄도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단순 도박의 경우에도 이렇게 폐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피해자 없는 범죄 이런 부분들을 예전에 범죄였지만 본적으로 안 하는 경우 비범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실상 비범죄가 있어요. 뭐냐면 수사 단계에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사 종결 수사를 해버리지 않거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낸다면 이것도 사실상 비범죄가 되겠고 소송 절차가 중단되거나 무죄가 계속 나온다면 이런 경우는 바로 사실상 비범죄입니다. 근데 대신 여기까지는 범죄야. 근데 비형벌하고 좀 구별을 해요. 비형벌하는 뭐냐면 범죄는 범죄인데 형벌 이외에 다른 수단을 쓰는 거예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과태료 이런 것인데 이 세 가지 이런 경우에는 바로 비형벌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범죄화가 아니라 형벌적인 수단을 이외로 바꾸자 이런 거를 가르쳐서 말하죠. 자, 볼까요? 비범죄화. 비범죄화의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범죄로 규정되어 있던 행위 규정을 폐지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보면 형벌을 완화하거나 형벌 이외의 수단으로 하는 걸 비형벌화와 구별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성은 형사처벌 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뒤에 나오는 낙인 이론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줄 중간에 형사처벌 완화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마지막 보면요, 비공식적 통제조직, 즉 가족이거든요. 게 의한 오히려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낙태, 그 간통이랄지 이런 부분을 보면 이런 거 손해배상이랄지 여기서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형사처벌을 보충적 최우수단으로 써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전과자를 양산하는 건 좋지 않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이번에 보면 비범죄화는 마지막 형사사법기관의 과정한 의무를 또 이렇게 경감해 준다. 자, 가능한 영역이 있는데 이게 경미한 범죄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피해자 없는 범죄로서 매춘, 도박, 마약 흡입, 그다음에 낙태 이런 부분인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약 흡입도 또 처벌을 하고 있죠. 도박도 처벌하고 있고요. 매춘도 처벌합니다. 자, 간통죄는 폐지가 됐죠. 자, 그러면 유형을 보면 첫 번째 법률상 비범죄화가 있는데 이게는 이제 법률상으로 법률을 폐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법률상 비범죄화고요. 재판상 비범죄화는 여기죠. 재판상 법률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무죄가 나오거나 또는 불기소점으로 끝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사실상 비범죄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억본의 마지막 사실상 단속을 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단속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기소 편의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불기소 처분에서 나오는 건데 검사가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공소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 편의주의라고 합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끝내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비형벌화가 있죠. 비형벌화. 비형벌화는 형벌 이외에 다른 수단을 쓰는 겁니다. 비형벌화는 형벌 대신에 다른 제재를 가하는 거다. 이번에 보면 비형벌화의 논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소년 비행. 소년에 대해서는요, 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그리고 뭐 사회봉사, 보호관찰관이 이제 감시를 하고요, 사회봉사 명령, 그리고 수강 명령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매춘이랄지 성매매죠. 마약 사범, 낙태 이런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해서 주로 논의가 되고요. 최근에는 형벌 대신에 과태료로 전환하자는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형벌화는 형벌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제 비범죄화는 아예 범죄로 하지 말자 이거죠. 비형벌화는 범죄자에 대해서 형벌이 아니라 다른 수단을 쓰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범죄에서 빼자라는 게 비범죄화니까 이제 그런 부분 정도 이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범죄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봤고요. 이제 범죄 원인론으로 들어갑니다. 범죄 원인. 그러면 이제 이 범죄라는 것에 대해서 범죄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범죄라는 것은 왜 일어날까? 이제 범죄 원인론 파트입니다. 범죄자가 선택한 거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쾌락이다 이거죠. 쾌락. 범죄를 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자기가 느끼는 고통. 아무튼 쾌락이 고통보다도 크기 때문이다. 자기가 느끼는 쾌락이 고통보다 크기 때문에 범죄를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 고통을 더 키워주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겠어?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질은 타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해줘야 될 거고, 환경이 문제다. 예를 들면 가정환경, 학교 환경이 문제라면 가정환경을 개선을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거시환경,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자, 자본주의 모순이 자본주의가 바로 이제 이런 범죄를 만든 거다. 이렇게 오는 이런 거를 가르쳐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범죄 원인에 대해서 단원주의는 이제 이론주의라고 합니다. 보면 소질, 환경, 야 소질 때문이야, 아니 환경 때문에 하나로 설명하는 게 단원주의고요. 그다음에 다원주의는 뭐냐면 이원론이라고 보는 것처럼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소질뿐만 아니라 환경 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학적 가설 설정 방법이라고 해서 일반 이론주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범죄 사회학, 나중에 이제 이제 범죄 사회학자로서 미국 이런 걸 볼 거고요. 그다음에 범죄를 유형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단원주의, 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비결정론, 결정론, 그다음에 상황적 결정론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범죄자가 이미 결정이 됐느냐? 아니다. 범죄자라는 거는 결정이 된 게 아니다라고 나는 게 있어요. 이게 비결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범죄자는 따로 결정된 게 아니야. 이거는 이 범죄 원인은 뭐냐면 의사 자유, 범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이다. 선택할 수 있는 거다. 그럼 뭐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건 쾌락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럼 뭐냐면 강제 처벌을 통해서 이 고통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크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범죄를 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고 있는 일반인이 있죠. 여기 그 범죄자가 처벌되는 걸 보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안 한다. 예를 들면 교실에서 여기에 학칙 위반 행위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친구의 쾌락 때문에 지금 막 떠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해준다. 정학을 한다. 자,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일반 학생들이 떠들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심리 강제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비결정론입니다. 누구든지 떠들 수 있다. 누구든지 범죄를 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이걸 처벌을 하게 되면은 처벌에 대한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범죄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결정론은 그게 아니고 이게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이 범죄자는 이미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치료를 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개선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보죠. 그러면 여기서는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결정이 된 범죄자만 고쳐주면 되겠죠. 이걸 특별 예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누구든지 범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은 범죄를 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상황적 예방이, 상황은 기회입니다. 기회, 범죄의 이 기회가 주어지면 범죄를 하더라. 그러니까 이 기회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기회. 그렇기 때문에 셉테드라고 하는 건데 이 환경을 개선을 하는 겁니다. 자, 환경 개선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자. 예를 들면 CCTV를 설치한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자, 보시면 비결정론이요. 첫 번째 줄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다. 범죄라는 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줄에 비결정론에서는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책임을 강조하면서 범죄자는 뭐냐? 도덕적 장애인이다. 도덕적 장애인이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렇게 보는 거고, 결정론에서는 실증주의라고 하는데 세 번째 줄에 환경과 요인에 의한 결정, 즉 소질에 의한 결정인데 범죄자는 사회적 병약자다. 환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치료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상황적 예방은 첫 번째 줄에 범행의 기회 등이 있으면 범죄를 한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상황적 결정론은 대부분 비행을 계획하지 않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을 내용으로 하는 게 고전학파거든요.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고전학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